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부사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평사원한테 집착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내 동생이라니까요. 동생이라고요? 50년 전에 잃어버린 애가요? 증거나 있습니까? 임원들의 시선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회장님 제정신이십니까? 목걸이 하나 차고 있다고 동생입니까?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회장님 건강검진 받으셔야겠습니다. 치매 검사도요. 이민철은 회의실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72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변명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1층 시설 보수팀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작업복 속 목걸이를 꺼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목걸이에 새겨진 정준호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철입니다. 올해 72이죠.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릅니다. 작은 제조업체에서 시작해 중견기업으로 키웠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 인생에는 50년 넘게 메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도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5시였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천주머니가 하나 놓여 있었죠. 저는 그걸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은목걸이였습니다. 작은 명패가 달린 목걸이였어요. 명패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호. 제 남동생 이름이었습니다. 1975년 여름. 저는 13살이었고 준호는 4살이었어요. 당시 저희는 서울 변두리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하셨죠.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특히 준호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통통하고 귀여운 동생이었어요. 늘 제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형아, 나도 데려가. 형아, 같이 놀자. 저는 가끔 귀찮기도 했지만 동생이 좋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철아, 준호 좀 데리고 산책 다녀와라. 네, 어머니. 저는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형아, 어디가? 하천 가자. 거기 가면 물고기 있어. 와, 좋아. 우리는 동네 뒷산 아래로 흐르는 작은 하천으로 갔습니다. 10분 거리였어요. 하천은 맑았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죠. 형아, 저기 봐. 준호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저는 웃으며 준호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요일이라 동네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많았고 어른들도 많았어요. 준호야, 내 손 꽉 잡아. 응. 우리는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동네 형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이 제 발 앞으로 굴러왔어요. 야, 이민철. 공 좀 차줘. 저는 잠깐 준호 손을 놓았습니다. 공을 차서 돌려줬어요. 3초. 아니, 어쩌면 5초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어요. 고개를 돌렸을 때 준호는 없었습니다. 준호야?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준호야, 어디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른들, 아이들이 뒤섞여 있었죠. 준호야. 저는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찾았습니다. 하천 위, 아래, 다리 밑. 어디에도 준호는 없었어요. 준호야. 형이야.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없어요.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하천에서 잃어버렸어요.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아버지가 뛰어나왔어요. 뭐? 준호가? 네. 잠깐 사이에. 아버지는 저를 밀쳤습니다. 이 자식이 동생을 어떻게 한 거야? 저는 넘어졌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의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온 동네가 나섰습니다. 하천을 뒤졌고 산을 뒤졌고 골목을 뒤졌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수색대가 조직됐어요. 하지만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시간이 흘렀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울었어요. 아버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웃음을 잃었어요. 준호를 잃은 건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제가 손을 놓쳤으니까요. 부모님은 평생 준호를 찾으셨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 단체에 가입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무당까지 찾아갔어요. 하지만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15년 전 돌아가셨어요. 민철아, 준호를 꼭 찾아라.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준호 사진을 가슴에 품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게 이 은목걸이를 쥐어주셨죠. 민철아, 이건 준호 거였어. 내가 가지고 있어라. 언젠가 준호가 돌아오면 돌려줘.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천주머니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72의 늙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13살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동생 손을 놓친 그 소년이요. 회사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몰았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장을 보는 사람들, 산책하는 노인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혹시 그 중에 준호가 있을까 싶어서요. 50년 넘게 해온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없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저는 짧게 대답하고 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준호 생각뿐이었어요. 만약 준호가 살아있다면 지금 54살일 겁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결혼했을까요? 아이는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쉰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가 구부정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자는 식당 앞을 지나쳤습니다. 저는 급히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기요. 남자가 돌아봤어요. 생판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네. 남자는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섰습니다. 또 착각이었어요.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50년간 수없이 착각했어요.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준호인가 싶어서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이었죠. 저는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다 먹지 못했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50년을 찾았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앞으로 또 몇 년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찾지 못할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준호를 찾을 때까지는요. 부모님께 약속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하니까요. 동생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얼굴을 보고 싶어요. 50년 전 제 손을 놓쳤던 그 작은 손을 다시 잡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앨범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1975년 봄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준호. 사진 속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어디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고 불을 껐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달 아래 어딘가에 준호도 있을까요?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찾아야 합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죽는 날까지 찾을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72이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축하 전화가 왔습니다. 임원들, 거래처 사람들, 지인들. 회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생일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웠어요. 한 살 더 먹는다는 건 준호를 찾을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저녁 식사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생신인데. 어디라도 나가시는 게 괜찮습니다. 집에서 먹겠습니다.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가족분들이라도. 가족은 없습니다. 네. 저는 혼자입니다.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강남의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넓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죠. 준호를 찾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거실을 지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간단한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가정부가 차려놓고 간 것이었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천주머니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은목걸이를 꺼냈어요. 준호. 동생의 이름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이.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생일날이면 늘 이랬어요. 혼자 울었습니다. 준호를 찾지 못한 채 또 한 해를 보낸 자신이 한심했어요. 저는 술을 꺼냈습니다. 위스키 한 병이었어요. 잔을 2개 꺼냈습니다. 하나는 제 앞에, 하나는 빈 의자 앞에 놓았어요. 준호야, 오늘 형 생일이야. 빈 의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54살이 됐겠지. 어디서 뭐하고 있니?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술을 따랐습니다. 제 잔에도 준호 잔에도. 건배. 혼자 잔을 들었어요. 술을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어요. 형은 성공했어. K산업이라고 큰 회사야. 직원이 5,000명이나 돼. 빈 의자를 보며 계속 말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 이 집도 크지? 차도 좋고. 술을 또 마셨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 전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너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어디 있니? 제발 나타나줘. 저는 책상에 엎드렸어요. 울었습니다. 72 노인이 혼자 책상에 엎드려 울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공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다친 사람은 한 명 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서울대병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저는 급히 재킷을 걸쳤어요.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비서와 공장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수술 중입니다. 다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장장이 서류를 건넸어요. 야간 경비원입니다. 이름은 김태준입니다. 저는 서류를 봤어요. 김태준 54세. 경력 3년. 가족 사항 없음. 가족이 없다고요? 네. 연고자가 없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것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저처럼요.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회사 대표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재활이 필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분 연고자가 없다고 하던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자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를 봤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마른 체구, 거친 손, 일에 지친 얼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장장. 네, 회장님. 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과묵합니다. 일은 성실하게 하고요. 다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족이 왜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말을 안 합니다. 저는 다시 창문 너머를 봤어요. 남자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차트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환자분 신원 확인 서류입니다. 저는 차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김태준 54세. 출생지 불명. 주민등록 1985년 취득. 이력 고아원 출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고아원 출신. 출생지 불명. 그리고 나이 54세. 만약 준호가 살아있다면 54살이었어요. 회장님? 비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 네. 저는 차트를 돌려줬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많이 착각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태준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낮고 쉰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태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K산업 회장 이민철입니다. 아, 회장님. 김태준이 놀라 일어나려 했어요. 아닙니다. 누워 계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일하다가. 괜찮습니다. 회사 안전관리가 부족했던 겁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김태준을 자세히 봤습니다. 마른 얼굴, 깊은 주름, 생기 없는 눈. 하지만 어딘가 익숙했어요. 김태준 씨, 실례지만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고아원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김태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고아원입니까? 서울 성북구에 있던 한비촌입니다. 언제부터 거기 계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고요? 기억이 없습니다. 4살쯤부터라고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4살. 준호가 사라졌을 때 나이였어요.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름은요? 김태준이라는 이름은 고아원에서 지어준 겁니다. 제 본래 이름이 아닙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그럼 원래 이름은 뭡니까? 모릅니다. 기억이 없어서요. 저는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혹시 이준호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김태준이 저를 봤어요. 아니요. 왜 그러십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푹 쉬십시오. 치료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4세. 고아원 출신. 4세부터. 기억 없음. 모든 게 준호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달랐어요. 김태준. 이준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요? 저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김태준이라는 사람 신원 조회 좀 해주십시오. 네. 왜 그러십니까? 그냥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병실 문을 다시 봤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아니, 그럴 리 없어요. 50년을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찾을 리 없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김태준 신원조사 결과입니다. 말씀하십시오. 1975년 8월 서울 성북구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당시 추적 나이 4세. 1975년 8월. 준호가 사라진 게 1975년 7월이었어요. 한 달 차이. 발견 당시 상태는요? 심한 충격 상태였다고 합니다. 말을 하지 못했고 기억도 없었다고 합니다. 신원 확인은요? 안 됐습니다. 실종 신고와 매칭되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왜 매칭이 안 됐습니까? 당시 인상착의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를 꽉 쥐었어요. 더 조사해 주십시오. 당시 경찰 기록, 고아원 기록 모두요. 회장님, 혹시 그냥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서재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혹시 저 사람이 준호일까요? 50년을 찾던 동생이 제 회사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을까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절했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은목걸이를 꺼냈어요. 준호. 준호야. 혹시 내가 돌아온 거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김태준에 대해 계속 조사했어요. 비서를 시켜 모든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저 정황만 일치할 뿐이었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점검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점검 중입니다. 경비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1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기다렸어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나왔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고 옷은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죠. 쉰 대로 보였어요. 굽은 어깨, 거친 손, 지친 얼굴. 술이 끝났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경비가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꾸 그 남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회장실에 도착해서 비서를 불렀습니다. 방금 엘리베이터 수리한 사람 누구입니까? 시설보수팀 직원일 겁니다. 이름 좀 알아봐 주십시오. 네, 회장님. 1시간 후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정우라는 직원입니다. 51세 시설보수팀 소속입니다. 경력은요? 20년 됐습니다. 입사 당시부터 시설보수팀에 있었습니다. 가족은요? 혼자 산다고 합니다. 또 혼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사 파일 좀 가져와 주십시오. 네. 잠시 후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정우 51세. 출생지 서울. 학력 중졸. 가족 없음. 특이사항 과목 성실. 평범한 이력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시설보수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일어섰어요. 회장님, 편히 계십시오. 정우 씨 계십니까? 네, 저기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 정우가 앉아 있었어요. 공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정우 씨.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오늘 아침 엘리베이터 수리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잠깐 시간 괜찮겠습니까? 네.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는 정우를 자세히 봤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마른 체구, 구부정한 자세, 조심스러운 태도. 정우 씨 여기서 오래 일하셨다고요? 네, 20년 됐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가족은 없다고 들었는데 정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네. 혼자 삽니다.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우는 허리를 숙이고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정우에 대해 더 조사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알아봤어요. 정우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조용히 살았어요.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가서 혼자 시간을 보냈죠. 한 번씩 작은 상해 보험금이 들어왔는데 몇 년 전 작업 중 다친 적이 있어서였어요. 그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며 근근히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정우라는 직원이 뭐가 특별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느껴졌어요. 다음 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회장님, 부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최근 회장님께서 특정 직원들에게 관심을 보이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소문입니까? 김태준, 정우. 이런 분들을요. 그래서요.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회장님께서 말단 직원들을? 그들도 우리 회사 직원입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라면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회장님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왜? 그만하십시오.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 일입니다. 회의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임원들이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상해지고 있는 걸까요? 김태준, 정우. 두 사람 모두 준호와 나이가 비슷했어요. 두 사람 모두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뭔가 익숙한 느낌을 줬어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뿐이었죠. 저는 이성을 잃고 있는 걸까요? 50년간 찾지 못해서 미쳐가는 걸까요? 그날 밤 제 아들 승현이 찾아왔습니다. 45인 그는 부사장이었어요. 아버지, 왔구나. 회사에서 소문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 아버지가 이상하게 행동하신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삼촌 일은 이제 그만 잊으셔야 합니다. 뭐라고? 5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놓으셔야죠. 놓을 수 없어. 왜요? 아버지 인생도 중요합니다. 승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버지는 평생 삼촌만 찾으셨어요. 저는요? 아버지 아들은요? 저는 승현을 바라봤습니다. 승현아, 전 평생 유령 같은 삼촌과 경쟁했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삼촌밖에 안 보였어요. 그게 아니야. 맞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제 생일을 챙기신 적 없어요. 항상 삼촌 생각만 하셨죠. 승현이 울먹였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아버지 남은 인생이라도 좀 사세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승현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아버지로서 실격이었습니다. 승현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준호만 생각했으니까요. 미안하다, 승현아. 미안하다고 다입니까? 승현은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쿵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서재에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승현도 임원들도 모두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집착한다고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맞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말 미쳐가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태준과 정우. 두 사람이 자꾸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정우. 오늘 아침 본 그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익숙했을까요?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은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준호. 어둠 속에서도 글자가 보였어요. 준호야. 형이 미치고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김태준인지 정우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인지. 눈물이 났습니다. 형은 너무 지쳤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포기하면 진짜 끝이었으니까요. 준호를 영원히 잃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목걸이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무수히 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중 하나가 준호일까요? 저 어딘가에서 준호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5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도 늙었고 준호도 늙었을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가족도 동료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저를 떠나갔어요. 오직 준호의 기억만이 저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길고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사 복도를 걷는데 시설 보수팀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배관이 터졌습니다. 지금 긴급 수리 중입니다.
정우가 그곳에 있었어요. 무릎 꿇고 배관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옷은 물과 기름으로 범벅이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정우를 지켜봤어요. 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말없이 성실하게. 그때였습니다. 정우가 몸을 숙이는 순간 작업복 목 부분이 흘러내렸어요. 뭔가 반짝였습니다. 은빛이었어요. 목걸이였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목걸이에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글자가 보였습니다. 정준호. 제 숨이 멎었어요. 정준호. 준호.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 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저 목걸이. 네. 정우가 자신의 목을 만졌어요. 아, 이거요? 어떻게 가진 겁니까?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고아원에서 받았습니다. 고아원에서요? 네. 제가 발견됐을 때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정우가 놀라 일어섰어요. 저 목걸이.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발. 한 번만. 정우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목걸이를 벗었어요.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은목걸이였습니다. 작은 명패가 달려 있었어요. 정준호. 뒤집어 봤습니다. 1971년생.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였어요. 50년 전 제가 준호에게 걸어줬던 목걸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사주신 거였어요. 형제가 늘 함께 있으라고요. 회장님? 정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정우를 봤어요. 51세. 51살. 준호가 살아있다면 54살이었어요. 3살 차이. 하지만 고아원에서 나이를 잘못 추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우 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혹시.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다른 직원이 다가왔어요.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목걸이를 돌려줬어요. 고맙습니다. 네. 정우는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책상에 앉자마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정우라는 직원, 지금 당장 DNA 검사 의뢰하십시오. 네. 회장님? 빨리요. 하지만 본인 동의가.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정우는 여전히 작업 중이었습니다. 정우 씨, 잠깐 올라오시겠습니까? 네. 지금요? 네. 우리는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앉으십시오. 정우는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어요. 정우 씨, 제가 이상한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DNA 검사를 해주시겠습니까? DNA 검사요? 네. 왜 그러십니까?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정우가 목걸이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제 목걸이랑 똑같습니다. 쌍둥이 목걸이입니다. 쌍둥이요? 네. 50년 전 제 어머니가 저와 제 남동생에게 사주신 겁니다.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남동생이요? 네. 이준호. 1971년생. 1975년에 실종됐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관계가? 당신이 차고 있는 목걸이가 그 동생 목걸이입니다. 정우는 말을 잃었어요. 회장님. 설마
DNA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제발 해주십시오. 정우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어릴 때 일은 아무것도 괜찮습니다. 기억 안 나도 됩니다.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발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병원에 갔습니다. 체열실이었어요. 정우가 먼저 피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 제 차례였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정우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만약 제가 정말 동생이라면, 그럼 왜 50년 동안 찾지 못하셨습니까? 제 가슴이 아팠어요. 찾았습니다. 매일 찾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정우라는 이름으로요. 이름이 바뀌어서요? 네. 그래서 매칭이 안 됐던 겁니다. 정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가족도 부모님도 형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괜찮다니까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만약 정말 제가 동생이라면 그럼 이제부터 가족입니다. 형제로 살면 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만약 정우가 준호라면, 만약 50년 만에 동생을 찾는다면, 그런데 만약 아니라면, 또 실망해야 한다면, 저는 견딜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회장님이 정우하고 DNA 검사했대. 왜? 동생 찾는다나 봐. 말도 안 돼. 정우가 회장님 동생일 리 없잖아. 임원들이 또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건강 검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요즘 행동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요? 네. 그럼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승현도 다시 찾아왔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왜? 정우가 삼촌일 리 없습니다. 어떻게 아니? 말이 안 됩니다. 50년 만에 회사 직원으로 만났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우연은 있습니다. 아버지, 승현이 소리쳤어요. 제발 제정신으로 돌아오세요. 아버지는 지금 망상에 빠져 계십니다. 망상이 아니야. 목걸이가 증거야. 목걸이라고요? 비슷한 목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아버지. 승현은 한숨을 쉬었어요. DNA 결과 나오면 아시겠죠? 아닐 겁니다. 승현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모두가 저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망상에 빠졌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목걸이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갔어요. 정우도 왔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뜯었어요.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형제 관계 확률 99.97%.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어요. 형제 관계가 맞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정우 씨는 이민철 회장님의 친동생이 맞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호야. 정우를 봤습니다. 넌 정말 준호야. 정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형님. 처음으로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정우를 껴안았어요. 5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50년 늦었어. 미안해. 아닙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5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았어요. 제 동생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제 목걸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정우, 아니 준호의 목걸이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개의 목걸이. 5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찾았습니다. 준호를 찾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50년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와 함께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준호를 찾았어요. 50년 만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책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였어요. 50년간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었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1975년 여름 이전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첫 장을 꺼냈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준호. 사진 속 준호는 4살이었어요. 통통한 얼굴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저는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그날이 떠올랐어요. 1975년 7월 13일. 하천에서 준호의 손을 놓쳤던 그 순간. 3초였을까요? 5초였을까요? 그 짧은 순간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을 꺼냈어요. 준호가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귀여웠습니다. 어머니가 준호를 안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준호가 사라진 후 다시는 볼 수 없었죠. 어머니는 평생 울었습니다. 매일 준호를 찾으셨어요. 거리를 헤매고 경찰서에 가고 무당을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병들어 가셨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준호 이름을 부르셨죠. 준호야, 어디 있니? 엄마한테 와. 저는 사진을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준호를 찾았지만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준호를 보여드릴 수 없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 어딘가에 부모님이 계실까요? 준호를 찾았다는 걸 알고 계실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회장실에서였어요. 앉으십시오. 네, 형님. 준호는 여전히 어색해했어요. 형님이라는 호칭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보여줄 게 있어. 저는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가족 사진이야. 준호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게 저예요? 응. 4살 때야.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기억나지 않아요. 괜찮아.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준호는 사진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이분들이 부모님이신가요? 응. 우리 어머니 아버지야. 지금은 돌아가셨어. 둘 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만나 뵙지 못했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그랬어요? 응. 그리고 이 목걸이를 꼭 돌려주라고 하셨어.
저는 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형님 거예요. 맞아. 그리고 넌 이미 내 목걸이를 차고 있지. 준호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어요. 50년간. 이게 제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이제는 아니야. 이제 형이 있어.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형님. 정말 제 형님이 맞나요? DNA 검사 결과가 증명했잖아.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형님도 부모님도 그날도. 괜찮다니까. 기억 못해도 돼.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50년을 찾았어. 이제 놓지 않을 거야. 준호는 울었어요. 51살 남자가 형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72 노인이 동생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시설보수팀이 아니었어요. 저는 준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너무 크네요. 이제부터 내 집이기도 해. 준호는 낯선 표정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형님, 전 이런 데서 살 자격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넌 내 동생이야. 당연히 여기서 살아야지. 하지만, 준호야. 제가 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50년을 혼자 살았잖아. 이제부터는 형하고 살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긴. 당연한 거야. 그날 밤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산 거야 보니까 저번엔 자쳐서 일도 못했던 것 같은데 내 최근엔 다쳐서 일을 못했지만 상해보험 하나 들어둔 덕분에 그걸로 생활비에 보탰죠. 다행이었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형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말해봐. 그날 제가 어떻게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천에 갔었어. 너랑 나랑. 그런데 형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 공이 내 앞으로 왔고 나는 잠깐 내 손을 놓고 공을 찼어. 그리고요. 고개를 돌렸을 때 넌 없었어. 3초, 아니 5초 사이에 사라져버렸어.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내 손을 놓쳤으니까. 형님. 50년간 자책했어. 매일 후회했어. 그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았을 거야.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이제 됐어요. 찾으셨잖아요. 저를. 고마워, 준호야.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어요. 50년 만에 다시 잡은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가족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50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발표할 게 있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 동생 이준호를 찾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50년 전 실종된 동생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부사장이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누구십니까? 우리 회사 직원입니다. 정우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요? 시설보수팀에? 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의사가 소리쳤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50년 만에 회사 직원으로 만났다고요? DNA 검사 결과가 증명합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99.97% 확률로 친형제가. 맞습니다. 부사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찬찬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군요. 네. 그럼 이준호 씨는 제 친동생입니다. 이제부터 가족으로 대우받을 겁니다. 승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회사 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슨 말이냐? 삼촌이 아버지 친동생이라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나중이라뇨?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승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갑자기 나타난 삼촌 때문에 회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승연아, 앉아라. 아버지, 앉으라고 했다. 제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승연은 떨리는 몸으로 앉았습니다. 여러분, 준호는 회사 경영에 관심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어 할 뿐입니다. 하지만 법적 권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준호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강요할 순 없어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임원들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승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삼촌을 만나봤습니다. 그래? 이상합니다. 뭐가? 삼촌이 진짜 가족이 맞나 싶어서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 하지만 삼촌은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무것도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기억 상실이야. 어릴 때 충격이 너무 커서. 그게 진짜일까요? 뭐라고? 승연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아버지, 혹시 삼촌이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냐? 재산을 노리고. 승연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내 삼촌을 의심하는 거냐? 하지만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5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DNA 검사가 거짓말하냐? 과학을 믿어야지. 승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나가봐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아버지. 나가. 승연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승연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준호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DNA 검사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다음 날 저는 준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회사 옥상 정원이었어요. 준호야, 앉아. 네, 형님.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승연이 너를 만났다더라. 네, 어제 만났습니다. 어땠니? 준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복잡했습니다. 복잡하다니? 형님의 아들. 제 조카잖아요. 하지만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럴 수 있어. 처음 만났으니까. 아니에요, 형님.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형님한테도 그런 느낌이에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이냐? 형님이 제 형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실감이 안 나요. 낯선 사람 같아요. 준호야. 50년이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저는 형님 없이 50년을 살았고 형님도 저 없이 50년을 사셨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DNA는 우리가 형제라고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형님,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우리 둘 다. 50년의 공백을 메우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왜? 50년 동안 저를 찾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넌 내 동생이니까. 그게 다예요? 아니, 그것뿐만은 아니야. 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죄책감이었어. 내 손을 놓친 게 내 잘못이었으니까. 평생 그걸 갚고 싶었어. 형님. 그리고 부모님께 약속했어. 꼭 찾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형님도 부모님도 그날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형님은 저를 위해 50년을 살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요? 넌 살아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형님. 저는 형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형제로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억도 없는데.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은 기억에서 오는 게 아니야. 마음에서 오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낯설어도 괜찮아. 천천히 알아가면 돼. 우리한테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생각했습니다. 준호를 찾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50년 전 잃어버린 그 4살 동생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51살 중년 남자였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어요. DNA는 형제라고 하지만 마음은 아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50년의 공백. 그게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준호를 찾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50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요. 천천히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갈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부모님 산소에 가기로요. 준호야, 나랑 어디 좀 갈까? 어디요? 부모님 산소. 준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괜찮아. 그냥 인사만 드리면 돼. 우리는 차를 타고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산자락에 있는 작은 산소였어요. 저희는 산소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준호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절을 올렸어요. 준호도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늦게 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형님. 응? 이상한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 네. 마치 집에 온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거면 됐어. 우리는 천천히 산을 내려왔어요.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잡은 손이었어요. 아직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걸요. 50년의 공백도 낯선 감정도 모두 시간이 채워줄 겁니다. 천천히 조금씩요. 산소를 다녀온 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준호를 특별 대우하지 않기로요. 회사 이사로 임명하지도 큰 직책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걸 시작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식사였어요. 준호야, 내일 아침 같이 먹을까? 네, 형님.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이 반겼어요. 우리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먹을래? 저는 형님이 드시는 걸로요. 그럼 된장찌개 둘. 네. 음식이 나왔어요. 우리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준호야. 네. 넌 어떻게 살아왔니? 50년 동안.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고아원에서는 어땠니? 괜찮았어요. 선생님들이 친절했고 밥도 잘 주셨어요. 언제 나왔니? 18살 때요. 성인 되면 나와야 했거든요. 그 다음엔 일했어요. 공장, 건설 현장, 청소. 뭐든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힘들지 않았니? 힘들었죠. 하지만 살아야 했으니까요. 친구는 없었어요. 사람들이랑 잘 안 어울렸어요. 왜?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 있는데 전 혼자였거든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알아요, 형님. 우리는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침 식사가 일상이 됐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두 번째는 출근길 동행이었습니다. 준호야, 내 차 타고 가자. 괜찮아요, 형님. 제가 버스로. 아니야. 같이 가자. 우리는 함께 차를 탔어요. 운전기사가 차를 몰았고 우리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형님, 저 같은 사람이 회장님 차를 타도 되나요? 무슨 소리야? 넌 내 동생이야. 하지만 회사 사람들이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형님. 응? 이 차. 엄청 좋네요. 그래? 네. 평생 이런 차는 처음 타봐요. 저는 웃었어요. 앞으로 자주 타게 될 거야. 정말요? 당연하지. 준호도 미소 지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 대화였어요. 퇴근 후 저는 준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녁 먹고 가. 네, 형님.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준호야, 오늘 하루 어땠니? 괜찮았어요. 일은? 똑같아요. 시설 점검하고 수리하고.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익숙해요. 저는 차를 따라줬습니다. 준호야, 사실은 말이야. 네. 넌 더 이상 시설 보수팀에 있을 필요 없어. 준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부서로 옮기든가 아니면 임원으로. 싫어요. 왜? 전 그냥 지금 자리가 좋아요. 하지만, 형님, 제발 특별 대우하지 마세요. 준호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전 형님의 동생이라서 승진하고 싶지 않아요. 제 실력으로 일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 뜻대로 하자.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우리는 매일 아침 식사를 했고 함께 출근했고 저녁에 대화했어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준호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적고 감정 표현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성실했어요. 약속은 꼭 지켰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준호가 좋았어요.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 어떤 남자아이가 제 손을 잡고 걷는 꿈이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준호야, 조심해라고요. 준호야. 그게 형님이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을 거야. 우리 어릴 때 자주 그렇게 걸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형님. 저 조금씩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어렴풋이. 뭔가 따뜻한 느낌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천천히 기억하면 돼. 서두르지 말고. 네, 형님. 어느 토요일 저희는 다시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준호야, 오늘 산소 갈까? 네, 형님. 우리는 차를 타고 경기도로 향했어요.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준호가 먼저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준호입니다. 다시 왔습니다. 저도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준호가 조금씩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소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형님. 응? 제가 너무 늦었나요? 뭐가? 돌아오기가요. 50년이나 걸렸잖아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됐어. 하지만 부모님도 기뻐하실 거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준호가 저를 봤어요. 형님 고마워요. 뭐가? 저를 찾아줘서요. 5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당연한 거야. 넌 내 동생이니까. 우리는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이제 내려갈까요? 응. 가자. 우리는 일어섰어요. 산을 내려오는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가족이 뭔지요. 그래? 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거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그게 가족이야. 형님 덕분에 알았어요. 나도 내 덕분에 알았어. 네. 나도 50년 동안 혼자였어. 가족이 있었지만 마음은 혼자였거든.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형님.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동생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엔 항상 무거워 보이셨는데 요즘은 웃으시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준호 덕분이죠. 동생분 정말 좋으신 분 같습니다. 네. 제 자랑입니다. 승현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삼촌 괜찮으신 분 같습니다. 그렇지? 네. 처음엔 의심했는데 지켜보니 진심이더라고요. 내 삼촌이야. 당연하지. 죄송합니다. 의심해서. 괜찮아. 내가 회사 걱정한 거잖아. 승현과 준호도 가까워졌어요. 삼촌, 주말에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 승현아. 저희 아이들도 데리고 갈게요. 좋지. 조카들 보고 싶구나. 가족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50년의 공백이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 이제 행복해요. 정말? 네. 평생 외로웠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나도야, 준호야. 형님도요? 응. 50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이제 찾았잖아.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준호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형제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는 걸요. 준호를 찾았고 가족을 되찾았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50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함께 살면 됩니다. 형제로서 가족으로서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3이 됐고 준호는 52이 됐어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회사는 변했어요. 저는 사내 복지를 개편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발표했어요. 시설보수팀, 청소팀, 경비팀. 모든 현장 직원들의 급여를 20% 인상하고 복지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놀랐어요. 회장님,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들도 우리 회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제 동생이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바꿀 때입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복지 개편이 시행됐어요. 현장 직원들이 좋아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준호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형님 고마워요. 왜? 저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니야. 원래 해야 할 일이었어. 내가 그걸 깨닫게 해준 거야.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시설보수팀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어요. 준호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그래요. 좋아요. 퇴근 후 동료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저도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회장님, 요즘 정말 밝으세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엔 항상 무거운 표정이셨는데 요즘은 자주 웃으세요. 준호가 돌아와서 그래요. 동생분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제 자랑이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모였어요. 저, 준호, 승현 그리고 승현의 가족까지. 식탁이 북적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승현의 딸이 자랑했어요. 그래? 우리 손녀 정말 대단하구나. 작은 할아버지도 칭찬해 주세요. 준호가 당황했어요. 작은 할아버지라니 맞잖아요. 할아버지 동생이시니까요. 하, 그렇구나. 우리 조카 정말 잘했어.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식사 후 저와 준호는 거실에 앉았어요. 형님. 응? 저 요즘 이상해요. 왜? 너무 행복해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야? 네. 평생 혼자였는데 이제는 가족이 생겼잖아요.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알아요. 하지만 가끔 무서워요. 뭐가? 이게 사라질까 봐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아. 우린 이제 가족이야. 평생 함께 할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퇴근 시간에 준호를 찾았어요. 준호야, 같이 가자. 네, 형님. 우리는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우산을 펼쳤습니다. 이리 와. 준호가 우산 아래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비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응. 왜? 저도요. 뭔가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래? 네. 특히 형님이랑 함께 있으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우산을 같이 쓰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50년 전 하천에서 준호의 손을 놓쳤던 그날도 비슷한 날씨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절대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준호야. 네. 고마워. 뭐가요? 돌아와줘서. 형님. 50년을 기다렸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 하지만 끝까지 기다렸어. 그리고 너를 찾았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아무리 오래 걸려도 끝까지 가면 결국 찾을 수 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형님, 저도 고마워요. 저를 잊지 않아줘서요.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어요. 준호야, 넌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이야. 어떻게 잊겠어? 형님. 우리는 빗속에서 서로를 껴안았어요.
우산이 떨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비에 젖었지만 괜찮았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형제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두 개의 목걸이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제 목걸이와 준호의 목걸이. 5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목걸이들이 이제 함께 있었어요. 저는 목걸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계시죠? 준호 찾았습니다. 이제 우린 함께 살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별들 중 하나가 부모님일지도 모릅니다. 저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준호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식당, 같은 자리였어요. 형님,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어제 비 온 덕분인가 봐. 형님, 저 오늘 기분 좋아요. 나도야. 우리는 웃으며 식사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50년을 기다려서 얻은 평범함이었으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요. 가족과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웃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 50년을 기다린 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준호를 찾았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함께 살면 됩니다. 형제로서, 가족으로서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목걸이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니었어요.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50년을 기다린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웃으며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